2023-24 시즌 19.8%의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했던 프리미어리그인데 두 시즌 만인 이번 시즌 2025-26 시즌 때 시즌 초반 전체 득점의 약 25%, 그러니까 전체 득점이 124골이었을 때 기준으로 무려 31골이 세트피스 골이었습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약 25%인데 2023-24 시즌은 전체 세트피스 득점이 19.8%였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25%까지 2년 만에 올랐다는 거는 얼마나 세트피스 골이 단기간에 확 올랐는지 이걸 좀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기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코너킥 득점은 이전에 12.1%였던 득점 비율에서 역대 최고인 18.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물론이지만 코너킥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서 잘 짜여진 세트피스 전술로 효율적으로 골을 좀 전환하는 그런 형태들을 공격 시에 많이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 코너킥 혹은 페널티킥, 프리킥과 같은 스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트피스를 제외한 오픈 플레이 득점이라고 하죠. 세트피스가 아닌 일반적인 플레이에서 나온 골들을 주로 오픈 플레이 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즌 초반 8경기에서 나왔던 오픈 플레이 득점이 초반 20년 만에 최저인 115골에 그쳤다고 합니다. 최근 20시즌 중에 오픈 플레이 득점이 기사에서 언급된 8경기 기준으로 8라운드까지 기준으로는 가장 오픈 플레이 득점이 낮았던 시즌이 올 시즌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골이 줄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줄어든 오픈 플레이 득점만큼 오히려 세트피스 골이 늘어나면서 최근 시즌들보다 더더욱 프리미어리그 내 세트피스 골의 지분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트피스는 볼이 정지된 상태, 그러니까 경기가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정확히는 사실 축구가 농구처럼 경기가 정지됐을 때 시간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정지된 상태라기보다는 볼이 정지된 상태라는 말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볼이 정지된 상태 혹은 정지된 위치에서 경기를 재개하는 모든 상황이 세트피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코너킥, 그리고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 모두 세트피스에 해당하고요. 또 손으로 공을 던져주는 스로인, 롱스로인을 최근에 전술적으로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널티킥, 또 하나 볼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재개되는 건 킥오프죠. 킥오프도 큰 틀에서는 세트피스로 정리하는 이 관점이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축구에서 세트피스라고 주로 부르고요. 핵심 가치는 공격자가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오픈플레이 상황과 다르게 세트피스 상황은 유일하게 공격자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축구의 세트피스 상황마다 존재하고 따라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예를 들자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생존이 목표였던 하위권 팀 스토크시티, 토니 플리스 감독이 이끌 때 그때 이 스토크시티가 특히 로리 델랍 선수가 거의 투포환처럼 던졌던 엄청난 거리의 롱스로인이 화제가 되면서 스토크시티는 세트피스를 참 잘 활용하는 팀이야. 대표적인 키커도 이제 찰리 아담과 같은 선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오픈 플레이에서 골을 만들어낼 능력이 다소 부족한 하위권 팀들이 생존을 위해서 세트피스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당장 단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이 초반 12경기에서 넣었던 24골 중에 무려 10골이 세트피스거든요. 그리고 아스날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큰 차이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두 자리를 지키는 리그 1위 팀이 세트피스를 무기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세트피스는 약팀만의 점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강팀들도 세트피스를 주목할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강팀들은 골을 많이 넣으면서 경기를 승리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최근 강팀을 상대하는 아무리 순위권이 낮은 약팀이어도 수비 전술을 굉장히 잘 준비해옵니다. 공간을 쉽게 주지 않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간격을 좁히면서 강팀을 만날수록 더더욱 첨예한 수비벽을 형성해서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대진 자체가 순위권에 차이가 있는 팀들과의 경기라고 하더라도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가 강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픈 플레이로는 상대 골문을 여는 게 쉽지 않으니 또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트피스였던 거죠. 그래서 세트피스 상황은 어떻게든 코너킥이나 프리킥 혹은 페널티킥처럼 높은 위치에서 공을 시작하는 것,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 늘 높은 위치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격자 입장에서, 공격팀 입장에서 상당한 유리함을 안겨줄 수 있거든요. 강팀들은 세트피스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팀들 대부분이 전담 코치를 세트피스 코치로 세워놓을 정도로 공을 좀 들이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 노력들이 있으면서 세트피스 상황의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간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스날의 경우는 말씀드렸듯 초반 12경기에서 나왔던 24골 중에 무려 10골이 세트피스. 이게 41%의 수치고요. 또 세트피스 득점 전환율이 높은 팀이 에버튼 57.1%가 초반에 찍혔던 때가 있었고 아스톤 빌라는 40%, 또 크리스탈 팰리스는 38.5%입니다. 이 통계 자체가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면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주가 프리미어리그 주중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온 이 기록과 지금 경기가 추가로 진행됐을 때의 기록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양해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득점을 잘하는 선수, 역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가장 세트피스의 주인공이 되는 선수가 누군지를 판단해보면 역시 가브리엘 마갈량리스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상 때문에 아스날에서 A매치 기간 이후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수비수는 가브리엘 마갈량리스 선수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기를 자주 못 뛰고 있지만 한창 베나이트 선수가 경기를 자주 뛸 때 베나이트가 상대 골키퍼를 가로막으면서 그럴 때 골키퍼가 나오지 못한 틈에 마갈량리스가 빠른 움직임, 높은 타점으로 헤더 방점을 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수들 중에서 세트피스 득점력이 가장 좋은 선수는 누가 뭐래도 마갈량리스라고 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기 중 하나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경기인데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 때 에버튼과 뉴캐슬 경기에서 이 말릭 티아우 선수가 뉴캐슬의 센터백인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1분도 되기 전에 코너킥 상황에서 바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뉴캐슬의 선제골을 먼저 넣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 세트피스가 바로 성공된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코너킥, 첫 번째 세트피스는 상대 수비에 막혀서 볼이 튕겨 나왔지만 세컨볼을 잡아내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어지는 2차 공격을 티아우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센터백인데도 멀티골을 성공시키면서 에버튼 원정에서 뉴캐슬이 무려 4골을 넣고 4대1의 대승을 거뒀었고요. 또 세트피스가 굉장히 잘 쓰였던 경기는 토트넘이 최근에 사실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 10월 말에 있었던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이 경기도 에버튼 원정이었습니다. 힐 디킨스 스타디움에서도 열렸던 경기인데 당시 토트넘이 이제 판더벤 선수의 헤더골이 들어가면서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을 성공시키고 경기의 승기를 가져왔었고요. 또 토트넘의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 역시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만났던 시즌 초반 웨스트햄 원정 경기 때도 그때도 이제 반더벤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또 득점 전환율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스날뿐만이 아닌 뭐 토트넘이나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뉴캐슬의 사례처럼 세트피스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경우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올 시즌 첫 번째 매치데이 때 만났을 때 추가 시간에 반다이크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를 넣으면서 그대로 결승골 득점 3대2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최근에 이제 리버풀이 레알 마드리드를 안필드에서 잡을 때도 프리킥 상황에서 알렉시스 맥칼리스터 선수가 헤더골을 집어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이 세트피스라는 상황 자체가 사실 볼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끼리 경합을 펼치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래서 결국 한 좁은 공간 내에서 공간을 두고 싸우는 경합이나 움직임과 같은 전술들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어떤 형태는 기존의 축구와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최근에 이 세트피스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부분 전술, 세부 전술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세트피스 코치들이 축구가 아닌 다른 스포츠에서 그 아이디어를 좀 차용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의 경우는 아스날의 니콜라 조버, 아스톤 빌라에는 오스틴 맥피가 있고 첼시에는 베르나르도 쿠에바 코치, 또 이전에 토트넘에 있었고 지금은 이 포체티노 감독에 따라서 미국 대표팀에 있는 이 지안니 비오 코치 4,830개의 세트피스 루틴을 보유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코치들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느냐? 사실 이분들도 이력을 보면 축구 쪽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는 NFL이나 NBA처럼 미국의 스포츠들에서 얻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NBA의 농구에서 주로 나오는 스크린 플레이. 내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공을 가진 우리 선수에게 달려드는 수비수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 선수에게 부딪히고 가로막아서 블로킹하는 것, 막는 것 자체를 스크린 플레이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나는 이번 코너킥에 헤더를 할 선수가 아니지만 나보다 헤더를 더 잘하는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선수에게 다가가는 수비수를 일부러 제가 막는 거죠. 이런 식의 형태를 축구에서도 농구에서처럼 똑같이 스크린 플레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러한 플레이는 축구보다도 경기장 자체가 작고 그 좁은 공간 내에서 선수들끼리 움직임 변화가 많은 농구에서 특히 스크린 플레이는 일상적인 공격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였던 전술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축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러한 NBA의 특징을 잘 차용해서 세트피스 코치들이 지금 실제 축구의 세트피스에서 적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NFL의 이 플레이 콜링이라고 불리는 이 수신호 작전 역시도 NFL에서 영감을 받아서 세트피스 코치들이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피스는 상황별 스페셜리스트들이 정말 킥이면 킥, 뭐 헤더면 헤더, 스크린 플레이면 스크린 플레이, 던져주는 롱스로인이면 또 이 부분 역시도 스페셜리스트들이 있거든요. 토트넘의 경우는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후연을 할 때 내부적으로 스로인을 누가 던질지 선수들 오디션을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던져보게 한 다음에 가장 멀리 던진 선수가 이 스로인 스페셜리스트가 됐는데 케빈 단소 선수가 그 팀 내 경쟁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단소 선수가 나와 있을 때 스로인을 얻으면 단소가 실제로 롱스로인을 던지기 위해서 나갑니다. 오디션 합격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정말 팀 전체적으로 NFL이나 NBA와 같은 미국 스포츠에서 얻어왔던 아이디어들을 잘 차용하고 활용을 하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세부 전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키퍼를 가둬놓는 골키퍼 블로킹입니다. 이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골키퍼 주변으로 2명, 3명의 에워싸서 골키퍼는 정말 높은 확률로 필드 플레이어보다 키가 클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손을 쓸 수 있죠. 그래서 킥이 날아왔을 때 높이 날아오면 원래라면 골키퍼가 튀어나와서 그 공을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한 수비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농구에서의 그 스크린 플레이를 차용해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골키퍼 주변에도 2-3명 정도의 선수들이 일부러 에워싸서 골키퍼가 나오는 플레이 자체를 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스윙킥, 이 골대 쪽으로 휘는 방향,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차면 골대가 이 위에 있으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기는 킥이 와야 골대 쪽으로 킥이 감긴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반대쪽의 경우는 왼쪽에서 코너킥을 차고 골대가 이 앞에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겨야 골대 쪽으로 향하는 킥이 되고요. 이런 킥을 이제 인스윙킥이라고 하는데 골키퍼가 나오는 걸 미리 막아놓으면서 골대 쪽으로 볼을 붙이면 당연히 수비 입장에서 볼 처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최대한 나와서 공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공이 골대 쪽으로 오면 수비 입장에서도 뒷걸음질을 쳐야 되고 보통 그럴 때 골키퍼가 방어해내는 게 가장 유리한데 골키퍼는 블로킹 플레이에 막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골키퍼의 볼 처리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인스윙킥, 골키퍼 블로킹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근 세트피스의 정말 주된 전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과부하입니다. 특정 구역에 4-5명의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 경우들. 대표적으로 아스날의 경우는 아예 코너킥을 처리할 때 골대 먼 쪽에 4명, 5명이 딱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킥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일렬로 서 있던 선수들이 갑자기 흩어지면서 상대 선수들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요. 누군가는 맨 앞으로 당겨지고 누군가는 그럴 때 상대 수비가 맨 앞에 선수를 보고 있네. 그때 등 뒤로 들어가서 숨은 공간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식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전술도 후연 때도 자주 이제 연습을 좀 하는 패턴이고요. 또 하나는 블로커입니다. 이건 이제 골키퍼가 아닌 특정 수비수를 막는 겁니다. 특정 수비수, 특히 상대의 에이스, 가장 잘 공중볼을 처리하기로 유명한 선수를 일부러 막아서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블로커 요원들도 몇 명 심어두는 거죠. 키가 크지 않더라도 세트피스 때 꼭 내가 골을 넣지 않더라도 팀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 수비수를 막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겠고요. 마지막 4번째는 리바운드 구역 활용인데요. 이 수비 라인을 골대 쪽으로 다 밀어놓습니다. 힘이 좋은 선수들이 계속 수비와 경합을 하면서 골대 쪽으로 수비를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박스 쪽으로 선수들이 더 많이 안쪽에 들어가서 그러면 수비 입장에서도 당연히 1대1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대 안, 박스 안으로 수비수들이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일부러 킥을 박스 안이 아닌 박스 밖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박스 밖에는 중거리 슛을 잘 차는 선수가 남아있다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부여받았을 때 공을 한 번에 넘겨받고 그 자리에서 중거리 슛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트피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패턴이고 당연히 이런 패턴 하나하나마다 경기를 준비할 때 팀이 상당히 많은 훈련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좀 나오고 있는 지적이고요. 왜냐하면 축구 자체가 어쨌든 조금 더 선수들 간의 연계, 공간에 대한 싸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뭔가 그런 약속된 전술이나 움직임이 행해지기를 다들 원하는데 코너킥이나 프리킥 이러한 상황에서 골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특히 자주 들어가게 되면 코너킥이나 프리킥은 일단 경기가 볼이 먼저 중단이 되잖아요. 흐름이 한번 끊기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전까지의 내용이나 공격 시도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아예 다른 국면의 싸움이 펼쳐지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기회가 오는데 조금씩 흐름을 잡았는데 이렇게 서서히 뭔가 흥분을 하다가 딱 골이 터졌을 때 그 기쁨을 느끼는 게 축구의 재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세트피스에서 골이 들어가면 일단 한번 흐름이 멈추고 그 다음에 재개되는 과정에서 이전 서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코너킥을 얻어냈다, 프리킥을 얻어냈다 이걸로 끝나요. 골이 만들어지는 인과관계나 연관성은 다 코너킥이나 프리킥이 재개되는 시점에서부터 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피로도는 덜할 수 있지만 이전처럼 축구를 길게 보시는 분들,
좀 더 계속 흐름을 살리면서 긴장감을 좀 느끼면서 경기를 이렇게 쫙 보고 싶어 하셨던 분들에게는 세트피스는 되려 재미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두터운 벽을 뚫어내는 것이 축구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결국 공격하고자 하는 팀들, 또 골을 넣고자 하는 팀들은 어쩔 수 없이 세트피스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경기를 이길 확률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팀들, 전력이 좀 약한 팀들은 현실적인 생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 또 세트피스에 주목을 합니다. 순위권이 어떻든 모두가 세트피스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 자체가 지금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고, 아마 제가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내년 여름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 때도 상당히 강조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아쉽죠. 왜냐면 아무리 이전까지 경기 흐름이나 어떤 골이 터지기 전에 보통 이 팀이 골이 터지게끔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경기력으로 발현되는지, 또 그 상황에서 감독의 실제 의도는 어땠는지, 얼마나 약속된 플레이들이 나오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경기는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세트피스에서 처리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은 오픈플레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오픈플레이 상황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90분 경기를 내내 집중력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히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나 서사들이 되려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분명 적진 않고요. 일단 지금은 정말 트렌드가 된 것 같고요. 근데 당연히 축구는 공격하는 팀에서 이런 방법을 꺼내오면 그거에 대응하는 수비 전술이 또 개발이 되면서 계속 공격, 새로운 공격, 여기에 대응하는 수비, 또 새로운 공격, 여기에 대응하는 수비. 축구 전술은 항상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도 뭔가 거역할 수 없는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난 거고, 일단은 세트피스 공격이 먼저 재미를 보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필연적으로 공격이 지금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비 전술이 또 하나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면 골키퍼를 가로막는 이 골키퍼 블로킹이 최근에 전술적인 방법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골키퍼를 막으러 가는 선수들이 골키퍼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그 선수들만 막는 전담 수비수가 또 나타날 수 있겠죠. 말이 좀 웃기죠? 골키퍼를 막기 위해 가는 선수를 막는 또 다른 수비수. 근데 그렇게 해서 골키퍼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도 지금보다 아마 더 할 겁니다. 세트피스 수비수가 더 강조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응하면은 당연히 상대의 어떤 블로커 움직임을 특히 방해하기 위한 그냥 딱 그걸만 목적으로 둔 수비수들이 세트피스 상황에 역할을 부여받고 또 투입될 수 있어요. 공격수들도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막고자 박스 안에서 수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계속 세트피스 골이 전환되는 확률을 낮추기 위한 이런 수비팀들의 노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블로킹, 스크린 플레이, 이게 농구에서는 그래도 허용되는 범위가 좀 많지만 축구는 오히려 원래라면 사실 그러한 형태의 경합과 움직임을 사전에 좀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느새부턴가 특히 잉글랜드는 심판들의 판정 경향이 굉장히 관대해졌기 때문에 그런 스크린 플레이, 경합과 같은 상황들을 그냥 넘겨주고 있어요.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세트피스 공격 전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저는 아마 이런 트렌드가 지속되고 세트피스 상황 공격자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혹은 경기가 너무 루즈해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 아마 축구 규정에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히 공에 대한 목적 없이 상대를 가로막기 위한 블로킹은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판정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되려 수비 입장에서는 오로지 볼에 대한 경합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막아낼 확률이 커지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부 기사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고 어디까지나 루머인데요. 내년 월드컵 때는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도 VR을 도입할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세트피스 골이 나왔을 때 뭔가 상대의 어떤 스크린 플레이나 경합 혹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어떤 움직임에 반칙성 플레이가 있었는지를 VR을 통해서도 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사실 그냥 단순한 루머고 꼭 골이 안 터지는 코너킥에서도 VR을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아마 수비 입장에서의 수비 전술 강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판정 성향에도 되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지금처럼 경합이나 블로킹을 관대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세트피스일 때 그러한 자리 싸움을, 경합 상황, 반칙에 의심되는 상황을 더 엄격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 수비 성공 이후에 코너킥 수비 이후에 코너킥 공격을 할 때는 상대팀도 그만큼 선수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뒷공간이 많이 열립니다.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히는 역습 전술을 잘 준비해오고 그 역습 전술이 오히려 보급이 잘 된다면, 통용화가 된다면
더 이상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도 마냥 세트피스 공격에 숫자를 많이 투입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숫자를 많이 투입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전술들이 나오는 건데 숫자에 제한이 걸리면 그대로 공격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팀이 과연 수비 전술 이후에 세트피스 수비 이후에 여기에 역습까지 완성도 있게 준비를 해올지 그런 컨디셔닝과 준비를 잘 해온 팀이 하나 딱 등장을 하고 그러한 어떤 패턴이 점점 여러 팀들에게 유행처럼 번지면 자연스럽게 세트피스 공격의 대세가 됐던 흐름에도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